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송 참사는 인재가 아니라 부실공사와 관리감독 부재, 소홀한 재난 대응이 빚은 관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당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수님부터요. 네, 이번 참사를 저는 재난관리 역량 부족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좀 불확실성 재난이 많이 발생하죠. 특히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포항 그 아파트 주차장 침수도 있었고요. 사실 이번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저는 결합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더 우리 지자체, 특히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지자체의 재난관리 능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표 국장님. 네, 도마뱀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파충류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 꼬리 자르기란 말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최근에 이 국가적 재난 사태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일단은 그 모든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려는 듯한 그런 이 시도가 있었거든요. 이 꼬리를 자르는데 그냥 처음부터 꼬리를 크게 자르는 게 아니라 맨 끝에부터 조금씩 잘라내면서 이 국민들의 반응을 속된 말로 좀 간보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번 오송 사태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걸 이제 112의 이 순찰차 출동 문제로 좀 국한해서 보려고 했던 그런 그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크게 되니까 점점 이제 확대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이것이 이제 꼬리만 자를 것인지 아니면 몸통에도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 많은 그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경고하겠습니다. 네, 최진아 국장님. 예, 저는 수건 돌리기라고 정해봤고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여러 곳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이미 예견되었던 그러나 예방하지 못해서 일어난 명백한 인재이고 중대 시민재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참사 발생 이후에 관계되어 있는 기관 어느 곳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곳 없이 다 책임을 정말 수건 돌리듯 하고 있죠.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만큼 이미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들의 책임을 명백하게 지는 일도 저는 앞으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주민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재표 국장님, 네. 오송역 인근 지하차도 그 피해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요. 7월 15일 한 달 전에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침수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이런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한 번도 이 제방을 원류해서 이 일대가 잠기는 일이 없었는데 이 임시 제방,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방을 허물 공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 하루 이틀 전에 임시 제방을 막게 되면서 이 부분이 터지게 되면서 일대 농경지가 다 침수가 됐습니다. 저도 뭐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출근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 침수됐던 집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이재민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막 목공사하고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일대 농경지 침수로 인한 이 막대한 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큰 그런 인명 피해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여전히 복구도 더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원인으로 크게 미우강 제방이 붕괴된 것, 그리고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미우강 제방 붕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종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첫 번째 원인은 미호천교 공사하게 되면서 제방을 열어놓고 임시 제방을 쌓았던 게 이제 문제였고, 그 임시 제방이 좀 제대로 기능 못했다, 좀 축적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좀 일종의 보면 제방의 품질이 안 좋았다 얘기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제방고도 낮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실제 네. 그건 뉴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이거를 시공한 시공사의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발주청인 행복청의 일단은 관리 부실 문제는 반드시 짚고 이제 넘어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국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고 난 지역이 그 미호청 그 유역 중에서 좀 좁은 지역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단 얘기로 따르면은 보통은 상하류가 상류는 400에서 500m 정도 그 하상폭이 확보가 되고 하류는 한 500m 이상이 되는데 그 사고 난 구간이 한 350m로 좁은 구간이라서 그 홍수가 조금 많이 예측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넓히려는 그 강해지구 하천 정비 사업이 2011 년도에 기본 계획이 포함됐고 2017년부터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서 이제 공사를 중지했는데 이유가 지금 사고 났던 그 미호천 교량이랑 그 철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간섭이 되다 보니까 그 하천 정비 사업을 일단 멈추고 이걸 먼저 끝나고 하겠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두 개의 공사가 맞물리면서 약간 약한 지점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즉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공사 기간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 하천 정비 사업은 얘네가 끝나야지 우리가 하니까 그 사이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이게 국가하천이라는 걸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임시 제방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은 국가하천이 제방이 붕괴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국가하천의 주체는 중앙정부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물관리 일원화 정책 때문에 환경부가 하천 제방의 국가하천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즉 국가하천의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먼저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만은 공사 중이었다고 넘긴다거나 그리고 또 이게 위탁 관리는 청주시한테 주고 있는데 이런 거죠.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어디까지 관리를 시킬 거냐. 안에 사소한 거는 이제 유지관리 업무를 줄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건물의 뼈대를 갖다가 줄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국가하천인 기본적인 제방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환경부인 중앙정부가 져야 되는 거고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로 행복청이 잘못했든 충북도가 잘못했든 했든 가장 첫 번째는 그 관리 주체가 어떤 문제를 갖고 노출을 했는지부터 사실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통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해 소방과 경찰 등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아 국장님? 예, 교수님 이제 미호천의 제방 문제 선행적 요인이라고 구조실에서도 이제 지적을 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짚어주셨는데요. 교통 통제 사실은 이제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참사가 일어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에 수많은 쏟아진 언론들을 통해서만 봐도 사실은 분명하게 문제들이 각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전전날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니 홍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통보가 계속 있어 왔죠. 근데 그 부분을 통보받고도 청주시는 충북도로 이것들을 통보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또 당일날 아침에도 주민이 직접 현장이 위험하니 경찰에도 신고하고 소방에도 신고를 했지만 엉뚱한 곳에 출동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후에 내용들을 보면 아예 출동을 하지 않았는데 기록을 조작했다 이런 것도 있고 서로 소방과 경찰 간의 이제 출동에 대한 기록 자체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현장에 왔어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런 이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사실은 이 관리라는 측면이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타이밍에 맞게 해야 할 역할들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 그 각 위기의 순간마다도 그 신호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전파하지도 않고 대응하지도 않았던 충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어느 곳 하나도 저는 책임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지금 와서 후회긴 하겠지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어느 한 곳이라도 어느 한 기관이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제대로 통보를 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하는 과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참사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러한 역할들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가 발생한 후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에 대한 지적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던 그 대응의 문제점이 사실은 컨트롤 타워의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지자체에 처음 알려준 게 아침 새벽 4시 10분에 먼저 통보했고 6시 34분에도 다시 미호공 범람을 통보했는데 그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민 신고도 많았죠. 가장 가까운 시간 봐도 7시 50분에도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뭐 현장에서도 신고했다. 7시 58분에 신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범람된 게 8시 40분이니까 그러니까 40분의 어떤 골든 타임이라는 게 뭐 있던 시간 중에 하나죠. 하천이 범람하더라도 지하철 침수까지는 40분의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 그 골든 타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인 상황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당연히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비상근무 당에 많은 신고가 들어오게 되는 건 사실이긴 하겠지만은 네. 과연 이 신고를 받고 왜 아무도 안 나갔을까라는 게 저는 가장 의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는 책임 없고 뭐 받고 대응 안 했다는 게 사실은 대응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뭐 상황 파악,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상황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를 전파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건데 핵심은 가서 보는 게 가장 핵심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뭐 그렇지 피치 못할 뭐 지진처럼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풍수해인데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가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넘기고 그다음에 누구 책임 이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자체 청주시와 충북도 그다음에 경찰 소방 4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이라도 현장을 나가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좀 가장 큰 문제고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는 얘기를 하고 사실 컨트롤 타워는 충북도가 갖고 있긴 하고 충북도에서 관련 협업 기능 13개 협업 기능을 통해서 관련 기관과 연결은 다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연결이 과연 잘 돼 있었느냐? 선상결. 어떤 연결이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상하시고 탑다운식인 연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연결은 항상 수평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데 위에서 아래로만 하는 연결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아쉽고 그게 결국은 컨트롤 타워라는 어떤 부재라는 그런 단어까지 나오게 되고 참사로 이어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이 있는데 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재난 컨트롤 타워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가동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이거든요. 물이 넘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충청북도 관계자 한 얘기가 뭐냐면은 CCTV로 보고 있었다, 관찰하고 있었다는 건데 거기서 보다가 물 넘치는 순간에는 순식간에 정말 다 잠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재난 컨트롤 타워나 매뉴얼 이런 얘기들은 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정말로 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미리 점검하고 상황을 알아보게 하는 역할들을 할 때 가능한 얘기인 거고 저는 이렇게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몇 시간 뒤에 물이 넘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 현장성이 첫째가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파출소에 정말 하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위험하다면 현장에 가서 순찰차를 끌고 가서 그냥 앞을 막으면 되는 거였었거든요. 이거는 뭐 여기서 지금 전후관계를 따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현장성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의 결여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지하차도가 전혀 위험하지 않은 등급으로 분류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 등급 3등급이라고 하는데 3등급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 위험하지 않다인 거예요. 예,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 거고 충청북도에 있는 지하차도 7군데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6개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고가 된 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의 침수 경력, 그다음에 이 통행 양을 보고 한 건데 예. 이 도로의 경우는 2019년도에 만들어진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침수 경력이 없어서 그렇게 보고가 된 건데 만약에 현장을 제대로 가봤다라고 한다면은 하천에서 불과 멀리 떨어진 데가 한 400여 미터고 좁은 부분은 바로 하천과 맞닿아 있는 그런 농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지에 물이 차게 되면은 농지의 경우에는 이제 논둑만 있잖아요. 그 논둑은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터널로 덮여 있는 부분의 양쪽 부분이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물이 6만 톤이 쏟아진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만약에 누가 가서 현장을 봤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긴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탁상 인정을 하면서 결국은 현장성과 전문성 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음을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김영환 지사가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을 했다. 굉장히 사실은 주민들이 듣기엔 처참한 말이죠. 그 말은 컨트롤 타워로서의 도지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저는 단편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사가 시장이 현장에 간다고 상황이 뭐 한꺼번에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거는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의 인식을 보여주는 그러한 좀 온도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가 천재지변이 원인인 양 이것들을 포장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더 보완을 드리면은 사실 이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그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하기로 설계가 돼 있고 계획이 돼 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아직 하반기였나 올해 하반기 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은 돼 있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좀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설치할 건데 그러면 현재 설치하지 않은 상태가 가장 위험한 거죠. 따져보면은. 그죠? 그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거든요. 그렇죠. 밀린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수 이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덜 위험한 곳에는 설치가 됐는데 여긴 설치가 안 되고 순번에서 뒤에 밀려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제가 그 포항 주차를 얘기했던 게 포항 거기도 처음에 작년에 그 포항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를 보면서 사람들 생각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될 거라는 생각을 그걸 뭐냐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냉천이라는 그 하천이 범람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앞으로 그 하천 주변에 있는 그 유사 시설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이번과 같은 그런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좀 엄격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 그런 부산에서도 그렇게 침수된 사례가 많이 있었었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바뀌었지만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똑같은 위험시설, 더 위험한 시설에 대한 것은 바뀐 게 없게 되는 경우죠. 그게 너무 아까 재난관리 역량 부족이 얘기했던 게 왜 예측을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결국 컨트롤 타워에서도 사실은 현재 대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시 컨트롤 타워에서는 사전에 뭐가 위험할 것이냐를 갖다 사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게 결국 컨트롤 타워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참사 발생 후에 진정한 사과가 있었는가? 책임자들의 자세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최진아 국장님. 예, 뭐 참사 이후 어느 한 부분 사실은 안타깝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참사 당사자, 피해자, 유가족, 생존자분들을 대하는 충북도, 청주시 이런 자치단체들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대로 사과조차 했냐라고 저는 다시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도지사 나서서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자필 편지도 보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유가족협의회 대표님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제 자필 편지를 사진으로 찍은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유가족분들에게. 근데 과연 이게 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필 편지까지 보내서 사과를 진심으로 했다라는 말에 어울리는 방식인 건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유가족분들이 도지사를 만난 시점이 참사 이후에 수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뭐
합동분향소의 연장 운영을 요청하는 유가족협의회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죠. 단 며칠을 연장했긴 합니다만 사실은 뭐 책임 있는 자세로 사죄를 한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주시장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엿새 지나서야 유가족분들에게 사과문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뭐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면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이런 활동하시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는 접했습니다만 단 한 차례도 유가족분들, 생존자분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사죄를 하는 자리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참사 직후에 청주시청에서는 유가족분들에게 재난특별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은 왔는데 언제까지 뭐 7월 31일까지가 마감이니까 얼른 신청하라 정도의 공지였다라고 하니까 이 가족 잃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과정들을 짚어봤을 때 과연 충북도 청주시가 뭐 역할에 맞는 제대로 된 뭐 사과조차 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모습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굉장히 문제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책임지려는 모습보다는 그 상황을 판단하고 눈치를 보는 모습이라는 거죠. 분향소의 경우에도 설마 했는데 처음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라고 이름을 줬다가 다시 이제 희생자로 바꿨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속된 말로 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를 본다라는 건데 결론은 어떻게 할지 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미 사고가 발생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직후에 정말로 허리 숙여서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항상 보이지 않는다. 이번뿐만 아니라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 필요하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분향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분향소가 뭐 진정한 사과가 그럼 뭐 몇 번을 찾아가는 게 진정한 사과냐 이렇게 물으실 분도 계실 텐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저는 합동 분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도 뭐 이게 무한정이 아니라 유가족분들이 요구했던 건 8월 23일까지 딱 한 달만이라도 도에서 운영하는 공식 합동 분향소를 운영해 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게 사실은 뭐 진정한 사과는 둘째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도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청주시의 다른 공간으로 분향소가 시민 분향소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옮겨갈 분향소를 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뭐 제대로 협소한 공간은 둘째치고 시민들이 뭐 활발하게 찾기 어려운 공간을 선정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너무나 있는데 이 제대로 추모하는 것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참사의 기본입니다. 충분히 추모하고 그럴 시간을 주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사과의 첫걸음이고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면들만 봐도 사실은 전혀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고 아무것도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면면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수해 복구와 피해 보상 문제가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가와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 여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네, 이게 뭐 사고 원인이 뭐였냐, 자연재난이었느냐, 인지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행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이라든가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한 뭐 도로 하천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그 구조물의 설치 관리일 때 하자로 어떤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태풍 같은 경우 또는 이렇게 뭐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 이 자연재난에 동반된 경우에 과연 관리 책임, 과실이 어디까지 있느냐가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례도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좀 엇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인정된 사례를 봤더니까 2019년에 부산 사하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주민 4명이 숨진 그런 사고가 있는데 그때는 유족과 피해 기업들이 이제 국방부를 상대로 이제 손해보상을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한 바는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가 있지만은 이 배수로 설치 부실이라든가 어떤 폐기물의 석탄재 매립 등을 잘못한 국방부가 중대 원인이라고 판단돼서 전국의 90%를 배상한 그런 사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 경우도 이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관리
책임이 그러니까 부실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상의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마 국가 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고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최 국장님. 예, 뭐 책임 묻기 위해서는 조사 제대로 돼야겠죠. 초반에 이제 국조실 결과,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현재는 이제 뭐 시민대책이나 생존자 대책이 뭐 유가족 협의회 이렇게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검찰에 고발 고소도 여러 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이 진행이 돼야 배상이나 뭐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사 이후에 지금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조사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뭐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당사자일 수도 있는 유가족협의회에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내 가족의 일을 수사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유가족협의회 유가족분들에게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인 뭐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내용을 좀 공유해 줄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유가족협의회 창립 당시의 요구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배상 문제와 함께 현재 유가족분들 또 생존자분들에 대한 치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초반에 충북도나 청주시에서는 1년 동안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건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월호 참사 때 보면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나 이 생존자분들은 최장 10년까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뭐 1년 생색내기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가족, 우리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정책이나 지원 같은 것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지금 단순히 뭐 시에 베풀듯이 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국무조정실에서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조사를 빨리 진행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저는 깊이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공사 현장 관계자 2명도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공사 자체가 752억짜리 공사인데,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다리를 확장하는 공사와 연장하는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제방을 헐고 공사를 한 거예요.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제방을 그 뒤로 확장할 거라고 한다면은 뒤에 제방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앞에를 헐어야 되는데, 두 가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냥 제방 아예 헐어버리고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그 공사 규모를 부풀렸을 저는 의혹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따질 수 없다면은 1차로 1차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는 이것이 어떤 그 이권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시간을 가지고 저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총장이 지금 해임 건의가 조사한다 해임 건의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해임되지는 않았고요. 대통령실에 건의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에서 관리 소홀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할 텐데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까 중대시민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중대시민죄로 중대재해처벌대하는 법률로 가게 되면은 실제 수사하고 기소하고 올라가는데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지금 중대산업재해도 거의 1년 이상 걸리고, 그 과정에서 1심 받고 소송하고 오면 2, 3년 간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걸 가지고 2, 3년을 소송을 걸었을 때 보면 거의 그 도지사 시장은 이게 끝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과연 이게 더 시일이 있을 것이냐는 사실 조금 윤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사망사고 났다고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이행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져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린 법률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 가장 큰 문제가 이 재난에 대한 그 요즘에 그러니까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부터는 지자체의 재난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자체장의 재난 관리 역량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중앙정부는 당연히 업무가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그게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 공무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지자체에 갔을 때의 그 재난관리
역량, 그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하는 일과 다른 공무원들의 역할, 다음에 역량을 보면은 사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몇 군데 지자체를 다녀봤는데 어떤 지자체들은 충북도 내에서도 어떤 지자체들은 재난관리 잘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네. 어떤 지자체는 잘 못하니까 서로 지금 똑같은 서류적인 재난관리하는데 존재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봤더니까 지자체장이 관심이 없는 딱 그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 대책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충북도민 입장에서는 이 지자체장이 재난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그 지자체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역량, 도민의 역량을 갖추는 게 좀 더 약간 좀 약간 이상적이긴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제 중대시민재해로 적용받는 방법이 지난한 과정일 거다. 뭐 불복을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교수님의 지적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서 더 중대시민재해로 이것들이 적용받는 과정을 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조실의 감찰조사 결과에 많은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지 못했던 것이 도지사, 시장에게 대해서 선출직이라 손댈 수 없다. 뭐 주민 소환 등을 통해서 알아서 처리하라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출직이라는 게 맞는 키도 아니고 무슨 잘못을 해도 지켜줄 수 있는 방패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단체장이 무슨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역할, 뭐 사적인 것도 아니고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법을 통해서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벌받도록 하고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장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지금까지도 뭐 제기된 사례는 있지만 인정된 사례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자치단체장이 재난관리 상황에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도 저는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주시 의회의 경우에는 행복청이 이 참사의 원천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도의회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또 과반 동의를 해야 되는데 35명 중에 7명만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고, 결국 이제 의장이 이 검찰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조사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입장 발표를 했는데, 물론 청주시의 지적처럼 행복청이 이 참사의 원천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청주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라는 부분은 따져보는 것은 청주시의 역할이라는 거죠. 도의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충청북도는 어떤 대응을 했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이런 사고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될 거는 검찰이 아니라 충청북도 의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권자들을 대의기구인 의회가 이 정당이 그 단체장과 다수당이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피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이 존재감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한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지방의회가 지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재난 대응 관련해서 매뉴얼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점을 꼭 넣어야 할까요? 예, 보통 그러니까 가장 지자체 단위에서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통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어느 시도나 가나 행동 조치 매뉴얼, 이번 풍수회 같은 행동 조치 매뉴얼은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죠. 보면은 현행화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 현행화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연락이 되고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빠져 있는 것들이 있고 옛날 연락처가 돼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또 매뉴얼을 보면은 그 만든 담당 부서의 담당자는 잘 알아요. 근데 실무부서, 그걸 실제 이행하는 실무부서한테 면담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퀘스천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있는 건 알지만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본다면은 그때 가서 찾아보겠습니다의 답변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 매뉴얼에 보면은 지금도 매뉴얼 현행화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냥 빠져 있는 게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들, 그리고 매뉴얼에서 좀 이번에 약한 점으로 나타났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초기 단계, 관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징후 점수의 파악, 징후 확인 평가, 상황 파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이 돼 있어요. 근데 어디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전화를 하든 뭐 하든 파악만 하면 되고 돼요. 뭐 일기예보 알고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절차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누락된 부분이 일부 보이는 것은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취약지구를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해놔야고 그때 위기가 그 비상시에 그 취약지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궁평 이 지하차도 같은 경우처럼 취약지구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취약지구의 범위를 약간 과거의 기록만 가지고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과거의 기록 말고도 예상되는 지구에 대한 평가가 발굴하는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이 향후 매뉴얼 개정 이런 데 조금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제 매뉴얼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번에 매뉴얼들 한 부분도 있어요. 그 지하차도는 교통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도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에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매뉴얼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마을 주민들은 위험하다는 걸 충분히 감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앞서 얘기했지만은 정말 관행화되어 있는 그런 매뉴얼만 가지고 대처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알고 있는 이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테이블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최진아 국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이번 청주 지역의 집중호우로 이제 산사태로 청주 지역에서는 목숨을 잃은 피해자도 계십니다. 해당 사고의 유가족 역시 청주시나 충북도로부터 어떤 사과나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유가족이 직접 도움을 받을 곳을 찾아 나서셔야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많은 피해자들이 보장된 권리가 있습니다.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알 권리도 있고 제대로 추모할 권리,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를 요구할 권리, 2차 가해나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지원을 받을 권리까지 여러 권리가 있는데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과연 유가족, 생존자,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런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좀 물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 청주시 관련 기관들이 더 이상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일로 일관해서는 곤란하다. 결국 같은 이야기로 반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표 국장님. 네. 저는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년 만에 오는 홍수에 대비해서 뭘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상은 그 우리가 예측했던 그걸 넘어서고 있거든요. 우리가 물을 통제하고 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겸손함을 잃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다가올 재해는 더욱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선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또한 겸손했으면 좋겠다. 유권자들 앞에서 그 부분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데 이제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좀 반드시 짚고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분들은 비난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니시고 왜냐하면 다 알다시피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 방재안전증열 공무원을 이제 2014년부터 꾸준히 뽑고 지금도 행안부에서 많이 뽑으려고 지자체에 계속 뽑으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다녀보면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방재안전증열 공무원을 뽑는 이유는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지자체가 해야 되는 재난관리 업무의 컨트롤 타워와 기획 업무들을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재난 업무 누가 하냐라고 본다면 그분들 방재 직렬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각 현업부서가 사실은 재난관리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딱 특징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방재 담당 공무원이 다 해야 된다라고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지자체 선출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꿔줘야지만이 이 우리의 목숨, 국민의 목숨을 어떤 그 보호할 수 있는 그 공무원이 역량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지금은 다들 가고 싫어하는 부서
그리고 뽑아도 몇 년 있으면 타 부처로 옮깁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관두거나.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굳이 왜 계속 전문가가, 계속 누적된 지식과 전무서를 갖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 목숨을 보존해 줘야 되는 게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느냐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오송 참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과 뼈아픈 반성을 당부드립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